네, 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드디어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8월, 9월, 10월 달은 좀 힘들었고 11월은 다행히 반등을 좀 주는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과연 12월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주말인데요. 12월 한 달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저도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해서 가족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바람이 많이 불고 있으니까요. 따뜻하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오늘 함께 주간 시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말에 있었던 오늘 진도를 조금 빨리빨리 한번 빼볼게요. 네. 주말 사이에 있었던 큼직큼직한 이슈들, 뉴스들 몇 가지 우리나라 산업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슨 이야기가, 제가 주중에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 이벤트 중에 하나는 PC 물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과연 어떠한 코멘트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일단 기존에 이야기하는 수준의 원론적인 정도 수준의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원론적인 수준으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스탠스는 뭐죠? 아직까지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원래 파월 의장이 하던 내용들이었죠. 자, 그 원론을 유지를 했는데 3대 지수는 모두 뭐 새로운 게 없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두 강세를 보였죠. 다우, S&P, 나스닥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 의장의 코멘트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결론 짓거나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 것인지 추측하는 자체가 아직은 우리나라 말은 뭐 시기상조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네, 해석을 해보면 시기상조다라는 뉘앙스를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되면 야, 이거 또 매파적인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먹혀들었다는 거죠. 네, 안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전혀 별로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최근의 분위기가 그대로 또 이어지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의 성향상 인플레이션이 뭐 꽤 많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싸움에서 승리했고 끝났다, 이런 발언들은 웬만하면 아마 당분간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별로 크게 걱정거리가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드와치입니다. 페드와치, CME 페드와치에 연준의 올해 12월부터 내년도까지의 금리에 대한 전망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변화가 아주 크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변화냐면, 자,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을 더 이상 시장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인지 이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종료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5월달이 금리 인하 확률이 가장 높은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이 5.25잖아요. 그죠? 5.25인데 금리 인하되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언제였냐면 5월달입니다. 5월달이 가장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았는데, 지금 보시면 당겨졌죠.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어디로? 3월이 지금 보시면 55.4%로 이렇게 당겨졌다라는 거죠. 지금 뒤에 한번 보시면, 네, 자, 이번에 파월 의장 발언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5월달이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았고요. 3월달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았고, 3월달은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55.2로 더 높았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바뀌어버렸죠. 네. 오히려 동결은 낮아지고 인하 쪽으로 더욱더 확률적으로 높아졌고, 그래서 5월달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인하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시장이
여기에 주말에 미국 3대 지수가 금리 인상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주시장이 좀 상승하면서 환호를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새벽에 있었던 흐름과는 좀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금요일에는 분명히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서포트하는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금요일날 다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서포트하는 요소들이 뭔데? 라고 하면 PC 물가 하락했죠. 인플레이션 둔화되는 분위기였죠. 이렇게. 그 다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죠. 유가도 마찬가지의 흐름. 자, 그러면 금리가 금요일날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러면 추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우리나라 시간으로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면 이제 웬만큼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라고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선반영 상당 부분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렸다. 그때만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라든지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어떤 이야기? 금리 인하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정책 상당히 제약적이다. 물가 2%까지 한참 이런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갔는데 완전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거기를 완전 뒤집어 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귀여운 강아지에다가 산타클로스 모자랑 산타 복장을 입혀놓은 것을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미리 좀 느끼게 해드리려고 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주식시장도 그러면 미국의 3대 지수가 막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만들어지니까 한번 볼까요? 3대 지수 잠깐. 신고가로 날아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S&P 500 한번 보시죠.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전고 좀 뚫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우 한번 볼까요? 오, 다우는 이미 여기가 고가였는데 이틀 전부터 그죠? 이미 뚫고 올라왔네요. 다우존스 지수도 이렇게 뚫고 올라오죠. 나스닥. 자, 나스닥만 아직까지 종가 기준으로 못 뚫은 거 맞죠? 네, 아직 못 뚫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S&P가 먼저 뚫었고 나스닥은 뚫기 직전의 흐름. 그래서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저는 약간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12월 첫 시작은 미국도 나쁘지 않게 출발을 했다. 자, 그러면 키맨한테 사실 저도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있을지 없을지 사실 그 부분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산타랠리가 있다라면 그리고 산타랠리가 없다라면 그 결론은 저는 12월 13일 FOMC 회의에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도의 스탠스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12월 13일 이후에 매크로 지표들의 분위기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12월 13일 날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 이상의 발언 수위가 나와준다라면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만약에 나와준다라면 지금 매크로의 방향성을 반대로 조금 다시 회귀시킬 수 있습니다. 매크로의 방향성은 뭐죠? 자, 금리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환율 우리나라 워낙 강세로 안정을 찾고 있죠. 그 다음에 유가 같은 원자재 안정을 찾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12월 13일 날 발언 수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지금 오늘 새벽에 뭐 이번 주 말에 했던 그냥 원론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이게 반대로 이렇게 다 뒤집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산타랠리가 있다 없다? 당연히 산타랠리는 오기 어려운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매크로 환경이 유지되면서 산타랠리가 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까지는 일단은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블랙아웃이 뭐예요?
중요한 연준의 회의를 앞두고 연준의 중요한 인사들을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그죠? 아무도 금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가야 이제 명확하게 연준의 파월 의장의 머릿속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은 그럼 어떻게 된다? 저는 우리나라의 지수는 그래서 좀 박스권 흐름이 여전히 큰 흐름상으로는 박스권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요 12월 13일까지 미국의 지수가 삼지수가 크게 꺾이거나 그런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는 지수는 좀 박스권 제한하는 가운데 결국 또 중소형주 장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죠? 12월 13일에 요거 하나 봐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 만약에 이게 안 좋은 결과를 좀 내줬다, 발언이 나왔다 했을 때 그 뒤에 후폭풍이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연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죠? 제가 이거 안 되면 12월 말에 안 판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때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원래 연초에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12월 중하순에 이런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수급적으로.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두고, 그러면 내가 좀 쳐보자고, 12월 13일도 애매하고 연말 소득세 관련해서 마지막 주까지 만약 이거 해결 안 되면 물량 나온다고 했을 때 난 쳐보자는데 불안해. 그러면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12월? 달력을 한번 열어보면 이게 화면이 나올까요? 이게 여기 나오나요? 네, 나오죠. 그죠? 자, 여기죠, 여기. 자, 12월 15일은 월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이기 때문에 장이 안 열리죠. 그러면 26, 27, 28, 29일 이렇게 4거래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죠? 29일은 폐장일이기 때문에 또 장이 안 열리고요. 그러면 화, 수, 목 3거래일이 열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얼추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목요일 수요일 오후, 목요일 오전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얼추 좀 저점이, 연말 소득세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된다고 했을 때 저점은 저 정도 구간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수요일 목요일 정도. 그죠? 그래서 내가 현금을 좀 만약에 최근에 장이 좀 올라올 때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내가 집행을 언제 하냐,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쯤에서 한번 분할로 해보는 거 어떨까. 그리고 연초 정도까지 나눠가지고 그죠? 2, 3일 동안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12월 달에는 숨고르기가 될지 아니면 또 랠리가 이어질지, 지금 12월 13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12월 13일의 결과를 보고 만약에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 아래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1,300 위로 다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식시장이 부정적이지.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1,300원대 아래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거나 1,300원 아래가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 기조가 유지되니까 주식에는 긍정적이다. 그럼 당연히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지수는 안 되더라도 종목 장세는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연말 소득세 관련된 수급적인 부분 그 정도 염두를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뉴스로 조금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저는 아마 이 해외 뉴스를 가장 많이 체크를 해드리는 패널이 8.15 우리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꽤 많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패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은 제가 거의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주간진 시장에서 해외 쪽 뉴스 이야기 해드릴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한 해 큰 테마가 되었었고요. 저는 2024년에도 만만치 않은 키워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번 주말에 좀 특징적인 뉴스가 하나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파이자입니다. 파이자가 비만 치료제로, 우리도 비만 치료제 해야지. 왜? 대세가 다 저쪽으로 다 가잖아요. 돈이 저쪽에서 되는 거를 봤잖아요.
그죠? 노보는 디스크, 일라이 릴리가 시가총액이 막 커지는 걸 보고 파이브자도 야,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뭐죠? 선행이 아니라 우리는 후발주자잖아요. 그죠? 후발주자니까 이거를 뭐 일라이 릴리와 노보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걸 만들어줘야 우리한테 올 수 있겠죠. 고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지금은 현재 주사로 우리가 맞는 거잖아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아무리 뭐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왠지 주사? 침 딸린 거 이렇게 맞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경구용으로 먹는 알약으로 우리는 만들어 보자 라고 연구 R&D를 계속 해온 거죠. 한 알로 하다가 두 알로 하다가 이렇게 해왔는데 무슨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부작용이 나왔다라는 거죠. 임상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부작용. 자, 그래서 주사제로 승부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건 안 되니까 우리가 경구용으로 비만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러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다음에 이번에 임상 결과도 하나가 위고비와 비만 치료제 중에 위고비와 젯바운드 있잖아요. 그죠? 젯바운드. 네. 의 효과도 그거보다 못 미치는 그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이자가 그나마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를 이어서 세 번째로 지금 빨리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로드맵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에서는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종목들의 등락률이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날 보시면 여기가 파이자죠. 파이자가 5%나 급락하는 사태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승자는 누가 될까요? 당분간은 승자는 일라이 릴리와 그 다음에 노보 노디스크 이 두 곳이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독식하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기사는 뭐예요? 체중 감소 관련된 약이 심혈관계의 위고비와 비슷한 심혈관계의 뭐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일라이 릴리의 그 체중 감소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알려지고 있는데 후발주자들은 따라오다가 다 도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들이 계속 독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특히나 그러면 일라이와 노보 중에서는 누가 더 지금 앞서 나가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 일라이 릴리가 지금은 조금 우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라이 릴리가 체중 감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가 있다. 5% 정도라고 하는데 이 5%라는 것은 숫자로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막상 실제로 느끼는 부분들은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로 인해서 노보보다도 일라이 릴리가 좀 젯바운드를 훨씬 더 의사분들이 처방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판도가 바뀌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잘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비만 치료제 말고라도 심혈관계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 요거죠. 네. 상대적으로 이 같은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약효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게 있으면 혹시 그쪽이 더 처방이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요 세 개 기업을 주가를 연초 이후부터, 여기가 연초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수익률을 그려보니까 일라이 릴리가 여기 60%, 노보노디스크가 47%,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네요. 44%, 파이자는. 자, 이게 점점 벌어지죠. 제약사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쪽을 잘하는 회사와 그거를 못하는 회사와는 이렇게 앞으로 더 벌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일라이 릴리와 노보 중에서도 일라이 릴리 쪽으로 훨씬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지금 일단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 효과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까요? 비만 이야기 나왔으니까 덩치 커진 비만 치료제 그죠? 네,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몸에 다른 병들이 막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만은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만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이 병을 가지고 다른 병까지도 막 가지고 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당뇨 뭐 등등 해서 그래서 점점 커지는 시장은 맞는데 존재감이 커진 K제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K제약 중에서 대표 주자가 제가 기사를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기업들이 여기 K제약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위에는 누가 있냐면 한미약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ST도 있고 등등 일동제약, 대원제약 뭐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한번 보시면 읽어보시기 바라고. 뭐 주가 추이만 잠깐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관련된 부분들. 자, 일단 한미약품 한번 보죠. 네. 자, 한미약품은 200일선 아래로 내려가면 올라오고 200일선 위로 올라가면 다시 200일선 아래로 내려가고 약간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위로는 33만 원 정도의 고가, 그 다음에 밑으로는 약 28만 원 정도? 네, 28만 원과 29만 원 정도 사이 전후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쪽이 만약에 잘 되면 아마 한미약품은 박스권 상단이 33만 원을 중장기적으로 뚫어 나갈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당분간은 박스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한미약품이 어떻게 그 부분들을 진행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펩트론이죠. 펩트론. 네. 지난 장 시작 전 방송에서도 계속 한 번씩 업데이트 드렸던 펩트론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9월달, 10월달 보시면 주가가 별로 가격 조정도 크게 안 받았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밑에 있는 여기 초록색 선이 200일선까지 빠진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죠? 시장 안 좋을 때 이 종목은 살짝 21선 아래로 60일선 밑으로 살짝 빠졌다가 회복을 했고 지금 옆으로 이평선 수렴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로 두 종목 정도만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 제가 아까 이제 좀 느끼자라고 이미지를 하나 넣어드렸었는데 요거는 유통업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US 리테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미국에 있는 유통업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글루미는 뭐죠? 조금 약간 우울했던 글루미 하는 것은 우울한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조금 우울했던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성수기의 이 매출 기대감이 나름 견조하게 스타트를 해가지고 기대감이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미국은 소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부터 뭐 사이버 먼데이까지 그죠? 사이버 먼데이까지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뭔가 과거 대비해서는 확실히 소비가 조금 주춤하구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망도 우울한 전망에서 살짝 바뀌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여기도 양극화가 뚜렷한 것 같아요. 네, 양극화. 미국도 그러니까 저소득층 있죠? 저소득층 시민분들. 네. 그분들은 좀 지출을 약간 줄이거나 자제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조금 여유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지출 뭐가 있다? 생각을 아직도 있는 거고 하고 있다. 지출 여력이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있다. 돈들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고 있고, 미국에 계신 저희 친인척들이 미국에 저희는 다 계시거든요. 아버님 쪽에 저희 가족분들은 다들 저희는 고모, 삼촌 다들 할머니부터 다 미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통화를 해보면 여전히 주말에 쇼핑센터에 사람 많고 식당도 줄 서서 먹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가 잘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면 우리가 12월에
고비도 잘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 관련된 부분은 계속 제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뉴스가 하나 이제 또 나오네요. 뭐죠? 이 마크를 보면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딱 아실 텐데요. 네,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반응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사이버 트럭이 마치 뭐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Feels like라고 하는 SUV, SUV 차량의 가격과 그 다음에 생각보다도 더 낮은 주행거리, 이런 것에 따른 약간의 뭐죠? 실망감. 이게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죠? 사이버 트럭을 일단 공식적으로 인도를 시작한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의 반응은 약간 너무 기다렸잖아.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니 이렇게 비싸게 판다고 안 했잖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들이 지금 묻어나고 있는 뭐 주가의 반응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뭘까요? 얼마에 팔 건데, 그죠? 가격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가격. 근데 원래 뭐 그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트럭들이죠. 차량 비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뭐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오른쪽 하단부를 보면 가격, 약속과 다르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을 저격한 유튜버 뭐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 궁금하시면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큰 소리 쳤던 가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좀 불만 있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기술들은 차량을 자체 개발한 학금으로 만든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시도하지 않은 그런 진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약점은 가격이 하나 약점이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뭐예요? 주행거리입니다. 핵심은 또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자동차 구매할 때 얼만데 차, 그 다음에 연비가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전기차는 훨씬 더 또 주행거리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픽업 트럭이잖아요. 이거 픽업 트럭을 대체하기 위해서 뭐 나온다라고 하는데, 픽업 트럭은 뭐가 픽업 트럭이에요? 픽업 트럭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자, 픽업 트럭이라고 이렇게 치면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 이게 거의 주력 차종 중에 하나죠. 픽업 트럭. 이미지. 네.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이런 것들. 우리나라야 기아가 뭐 이렇게 많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 차량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예요? 위키백과 들어가서 요걸 한번 열어볼까요? 사진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요거를 키워야 되겠네. 네. 뭐 이런 것들. 네. 이 차량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거운 짐을 실어야 된다. 뒤에 보면, 그죠? 무거운 짐을 좀 실어 다니고, 그 다음에 차량 뒤에 짐 아니면 캠핑카라든지 뭔가 추가적인 화물을 뭐 견인하는, 끌고 다니는, 그죠? 여기에다가 뭐 이거, 그게 차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다가, 그죠? 뭐 이렇게 고리 연결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뒤에 차를, 요런 용도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런 게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배터리에, 그러면 저렇게 무거운 걸 끌고 다녔을 때의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걱정을 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들 실을 때, 그 다음에 차량 뒤에 캠핑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견인할 때 배터리의 사용이 막 더 뜨겁게 돌아가면서 효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소비자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래서 머스크가 내놓은 게 뭐냐 하면 추가적으로 익스텐더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이렇게 공간을 배터리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짐칸을 여유를 좀 주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조 배터리. 그러면 이제 보조 배터리 달면 생각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주행거리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사이버 트럭의 핵심 포인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직까지 그러면 대량 생산은 언제 정도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대량 생산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언제다 라는 그런 느낌은 시장에서 좀 못 받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런 헤드라인 뉴스만 제가 캡처를 해 놓은 거니까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한번 연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면, 지난 제가 목요일 날 원래 장시작전 방송에서 2차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요 12월 1일에 나올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제가 또 괜히 요 2차전지 전기차 이야기 했다가 공격받을까봐 그냥 자료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냥 안 하는 게 어떻게 되냐고 신호를 주셔가지고 제가 목요일 날 안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좀 한 가지만 이야기만 하나 해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방송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뭔가 저는 좀 도움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저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날카롭게 그렇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러면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일단은 걱정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제가 답답한 부분은 뭐냐면, 주식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도 조금 봐왔다면, 나름대로 20년 이상 제가 봐왔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물론 제가 100% 정확하게 저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100% 주식을 고점 저점 다 맞출 수 있다면 굳이 제가 여기서 목 아프게 방송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죠? 다만 제가 거의 2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 2001년인가? 아무튼 횟수로만 20년 넘게 제가 주식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제한테도 감각이 있을 것이고, 그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판단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참고를 그냥 하시는 거죠. 그걸 제가 무조건 따라와서 해라 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과 나도 그 생각에 공감이 되면 참고해서 하면 되고,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면 그래, 니는 네 생각만으로 나는 참고할 테니까 나는 내가 생각대로 철학대로 움직여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안 좋은 이야기 했다라고 엄청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왜 그러신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는 게 좋나요? 여기에서 사는 게 좋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는 게 좋나요? 아니면 여기서 사는 게 좋나요? 이왕이면 1번보다는 2번, 그죠? 2번보다는 3번이나 4번 위치에서 사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굳이 아무리 내가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좀 싸게 사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죠? 조금 이런 것들을 업황이나 그 다음에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좀 판단할 수 있으면 굳이 위에서 고점에서 사서 물려서 기다리지 말고 좀 괜찮은 위치에서 기다렸다가 사면 수익 나는데 빨리 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이걸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에서는 급하게 좀 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싸게 사면 훨씬 더 사자마자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2차 전지에 대해서 무조건 제가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어떤 산업에 대해서 비관론도 아니고요, 긍정론도 아닙니다. 그 산업의 사이클에 따라서 좋게 볼 때는 좋게 보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때는 보수적으로 봤다가, 이렇게 조금 흐름을 타려고 하는 거지 굳이 보쳐서 물려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릴 텐데 참고를 여러분들께 하셔가지고, 그게 내 생각하고 다르면 여러분들 소신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장에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이 또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된다면 제 생각을 또 참고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표님 때문에 제가 못했던 이야기를 그러면 목요일 날 그거를 일명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12월 1일 날 미국 시간으로 12월 1일 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자료는 하나증권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려 외국 집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어떤 케이스가 됐을 때 우리나라한테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뭐냐? 이 미소 기준이라는 거 있죠? 미소 기준. 네, 요겁니다. 미소 기준. 자, 여기 보시면 미소 기준이라는 것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소량의 부품이나 광물을 허용하는 최소 기준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요거였습니다. 근데 25% 미만으로 되면 훨씬 우리나라한테는 긍정적이다, 배터리 기업들한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은 뭐죠? 지금 중국 자본입니다. 중국 자본의 지분은 얼마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이 또한 25% 미만으로 해주면 좋은 거죠. 중국을 상당히 이거는 견제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 A에 있는 여기로 결정이 되면 확실히 좋은 거고, 만약에 여기에 하고 대각선이 있는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25% 이상 열어주고 중국 자본 지분 허용도 25% 이상 열어주는 거니까 이게 가장 최악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쪽과 이쪽은 나름대로 그래도 그냥 뭐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제가 뭐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넣어드렸던 거고, 그냥 설명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12월 1일날 미국 시간으로 요게 끝나고 나면 요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리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결정이 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일단은 중국을 좀 견제하는 방향으로 저는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진짜 그 시장의 해석은 언제? 월요일날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열려서 주가의 반응을 확실히 봐야 되겠죠. 그죠? 주가의 반응을 봐야 이게 진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불확실성 해소로 저는 좋게 봅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저기 에코프로 BM이 저기 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7월 26일 날 이미 거기에서 이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좀 적어도 가격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인인 하나가,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나빠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시장에서 여기 노란색 영역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로 만약에 해석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임팩트 있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중국 내 기업 그 핵심 광물을 쓴 전기차는 미국의 보조금을 못 받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주말 사이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근데 시간을 약간 벌어주긴 했죠. 지금 당장 전기차 뭐 산업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뭐 2025년도까지는 약간 이 광물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직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뭔가 질의를 해놓은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 분위기는 요 불확실성 해소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부품 쪽입니다. 부품 쪽에 들어가 있는 전해액. 그죠? 저는 이번에 이 결정에 따라서 전해액 관련된 이 밸류 체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해액의 글로벌 1위에서 3위까지는 다 중국 업체거든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열어주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현지에서 공장 옆에 붙어서 전해액을 생산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낮춰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뭐 주말에 결정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일단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전해액은 신선한 우유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터리 셀 업체 바로 옆에서 아주 신선한 상태에서 이렇게 운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새만금의 뭐 조인트 벤처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회사들하고 지분 조정을 조금씩 하면 뭐 괜찮은데, 전해액은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낼 수가 없이 미국의 공장을 무조건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원재료 조달이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중에서 리튬염을
내재화를 하거나 수직 계열화를 해서 좀 중국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은 누구? 예, 결국엔 엔캠. 예. 그 다음에 덕산테크피아가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 또 움직임, 반응도 월요일 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제가 아이고 시간이 지금 많이 됐는데 짧게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요. 일단 금요일 날 시장에서 큰 임팩트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금 가격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죠.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조금 유지가 되고 있고, 연준에서는 통화정책 스탠스가 완화가 되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금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 금한테는 불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가 된 거죠. 네. 그게 있고, 오른쪽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뭐죠? 자, 38,000달러를 뚫었습니다. 거의 39,000까지 지금 올라갔었는데요.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연결을 해버리면 제가 자료에다가 거의 한 2주 동안 파리로 우리 가족분한테 넣어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종목에 대해서 STO 토큰증권에 대해서 제가 이게 내년도에는 큰 키워드가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료에 계속 넣어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관련된 부분들 업데이트도 좀 해드렸는데 금요일날 주가가 또 신고가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토큰 증권의 추진 현황인데 막 이렇게 필기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공부하면서 필기를 해놓은 거니까 이거는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어떤 기초자산을 가지고 STO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토큰 증권에 대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투신도 이렇게 관심 있게 조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다. 자, 저는 지금 파동이 어느 때와 비슷한가라고 생각되면 2021년도에 있죠. 여기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부터 크게 시세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딱 여기 박스권을 이번에 제가 계속 그 자료에 넣어드리고 코멘트를 드렸던 때가 6,000원대였는데 금요일날 급등하면서 지금 9,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요때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좀 든다. 제 생각은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판단해서 하시는 건데, 저는 지금도 보다는 내년도가 이 STO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하나의 큰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실 때 여기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뭔가 모멘텀이 있을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12월에 모멘텀이 있을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축은 또 바이오 쪽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GPU 쪽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 바이오와 관련된 쪽도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와 관련된 기업이 파로스 아이바이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12월 4일인가요? 네. 리포트가 하나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입니다. 내일이네. 내일 리포트가 하나 나왔네요. 네. 월요일 날 발간되는 리포트가 미리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뭐죠? 신약 개발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AI 플랫폼 이름은 케미버스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35,000종 이상의 논문 빅데이터를 막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과 관련된 9개의 기능 모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물질의 구조 설계부터 설계한 물질의 효력, 독성 예측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쭉 프로세스로 해서 신약 개발에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쪽이다. 그래서 요것도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아마 저는 큰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시죠. 자, 이 회사의 주력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PHI 101 급성 골수병, 백혈병, 뭐 난수암 예방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 비용과 시간을 업계 평균 대비해서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이죠. 9개 모듈,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점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K미버스의 효과 및 성과는 당연히 뭐예요? 시간과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입니다.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그죠? 예, 평균 절감되는 부분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의료 AI, 영상을 판독하는 의료 AI가 요즘 잘 나오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JLK도 잘 나오고 있고, 그죠? 뭐 요즘 뷰노, 룬이 다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은 영상을 잘 판독해 주는 거고, 의사의 눈을 대신해서 이거는 신약을 개발해 주는 거니까 훨씬 더 이거보다는 효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테마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벤트가 12월 달에 있다라는 거죠. 12월 11일 미국에서 혈액 학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번 PHI-101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글로벌 임상 1상이 탑9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뭐 초록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유의미한 효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12월 11일 날에 이벤트가 좀 기다리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시장은 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등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잘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2025년도 되면 좀 스케줄이 단독으로 뭔가 진행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스케줄표가 넣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2025년도가 되면 조건부 판매 승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회사는 2024년도가 아주 중요한, 요게 하나 뭔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전편적으로 재평가받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보시고, 또 하나는 모멘텀은 뭐 엔비디아와 AI 신약 공동개발 참여한 인셉션 참여 멤버다라는 거, 그렇게 파로스 아이오 바이오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공모된 이후에 매도는 일단락 된 것 같고요. 더 이상 매도가 기관들도 안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락업 해제 물량만, 오버행 이슈들만 한 번씩 좀 체크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모가는 일단 10,000원에서 공모가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낙폭 과대해서 이번 주말에 14,000원 넘게 갔었죠. 그죠? 회복을 했었는데, 이제 12월 달에 그 미국에서의 학회 이벤트에 따라서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낙폭을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모니터링과 공부를 한번 해보실 만 하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JLK가 말씀드렸던 JLK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뇌졸중 정복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다녀왔죠. IR에 직접 참여해서 듣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이미 장시작전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그죠? 이 JLK의 핵심 사업 타겟은 이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뇌졸중의 글로벌 통계와 국내 통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계신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뇌출혈과 뇌경색의 차이점은 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의사분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사진을 가지고 판독을 해야 되는데, 의사 한 분당 판독해야 되는 사진은 너무 많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도 판독도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병원 현실이. 특히 우리 대형 병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이 JLK가 앞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이 또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무슨 모멘텀이냐면 FDA, 여기 FDA 23년도 원래 12월 달 FDA 뭐 신청하는 부분 모멘텀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죠. 2월 달에 여기 있는 경쟁사 있죠. 비즈 AI, 레피드 AI 이런 회사들이 경쟁사인데, 이 회사들은 상장사가 아니라 비상장사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2조 원 정도 수준이 돼요. 훨씬 더 우리나라 JLK보다 비싸죠. 근데 기술력은 JLK 입장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2월 달에 열리는 행사에서 바로 이들 옆에서 우리가 부스를 만들어 놓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IR을 했으니까, 앞으로 또 이와 관련된 FDA 승인과 관련된 스케줄, 그 다음에 내년도 2월달 초에 있는 모멘텀들 체크를 한 번씩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수급도 최근에 다시 좀 연기금을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는데요. 주가는 저는 2만 원 정도가 일단은 바닥을 좀 형성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을 중기적인 바닥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뒤에 요거까지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가족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초대를 아마 받으셨을 텐데,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드디어 이제 코엑스에서 저희 프라임클럽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8.15 가족분들 중에서도 신청하신 분들 아마 초대가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여기 뭐 대략적인 스케줄이 이렇게 3시간 반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희 1,000분 이렇게 모시는데 2,000분이 신청을 하셔서 안타깝게도 뭐 초대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내년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초대 당첨이 되신 분들은 아마 전화나 문자를 이미 다 받으셨을 텐데 12월 9일 날 서울 코엑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 신청은 다 끝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우리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좀 못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내일 장시작전 방송에서 제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가족 여러분들 일요일 밤 편안하게 잘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장시작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